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하나씨. 네, 선우씨.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톡토로 여러분, 저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네. 폰을 켜서 인스타그램을 열었더니 K-팝의 아이콘이자 요즘은 투쟁의 아이콘이 된 뉴진스의 새 계정에서 제가 어제 막 팔로우를 했는데 다니엘 씨가 어린 시절 영상을 올렸는데 네. 생일 축하 노래를 너무 귀엽게 부르는 영상이더라고요. 하나 씨의 생일을 축하해 준 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생일날 아침에 다니엘이 나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네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생일이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태어난 날입니다. 1775년 12월 16일에 제인 오스틴. 오. 1976년에는 제가 태어났고요. 네. 1979년에는 미니진 대표님이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다니엘은 대표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던 거군요. 하나 네. 씨가 아니라. 저는 뭐 어부질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오늘이 월요일이고 저희가 평소대로였으면 일요일에 녹음을 해서 월요일 편집하고 화요일에 여들톡을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지난 토요일이 모두에게 굉장히 힘든 하루였잖아요. 그렇죠. 많은 톡토로 여러분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집회에 나가셨을 거고 혹은 뭐 생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인해서 여의도에 못 가신 분들도 애를 태우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저희는 하나 씨가 미리 약속해둔 북토크가 광양에서 있었어요. KTX로도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어서 지금 발목 부상으로 반깁스를 한 하나 씨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저도 같이 광양에 가기로 되어 있어서 국회 앞에는 못 갔지만 그날 너무나 신경 쓰이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 어제 되게 지쳤던 거죠. 어제 녹음을 시도했는데 마이크 앞에 둘이 앉았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 서로 기분만 상해.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그래서 저의 생일을 맞아 대박 노동을 해야 되는 날이죠. 녹음과 편집을 하루에. 그렇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토요일에 광양까지 같이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우 씨. 네. 그리고 마침 북토크 시간이 3시에서 5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집계하고 막 이럴 시간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4시부터 표결이었죠. 그래서 저는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사인회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동을 하려고 소카에 타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폰을 선우 씨가 딱 켰는데 그때가 마침 우원식 의장이 가결되었습니다 하면서 땅땅땅 할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에 그 라이브 영상을 켰는데 정말 그 작은 차 안에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만세가 흘러나왔잖아요. 나 톡토로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거 있어. 뭐예요? 다만세가 지금 여러 해째 중요한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곡이 담고 있는 어떤 꺾이지 않는 마음 같은 것이 집회에서 마음을 다잡는데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가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 같이 우리가 해냈다. 다시 만난 세계.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소녀시대가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 다만세가 지금의 아침 이슬이 되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돌아다니던데 그거 황선우 에디터가 한 겁니다. W에 다닐 때 소녀시대 10주년 기념 인터뷰로 황선우 에디터가 그런 중요한 질문을, 역사적인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네, 그게 소녀시대 데뷔 10주년 기념으로 2017년에 했던 인터뷰였어요. 그 인터뷰 준비하고 엄청 바빴던 거 저도 기억나요. 같이 살고 있을 때였잖아요. 네. 그게 유리 씨와의 인터뷰였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녀시대의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는 지난해 광장에서 널리 불리면서, 여기서 지난해라는 건 2016년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촛불 시위를 말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널리 불리면서 젊은 세대의 아침 이슬이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촛불 집회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박근혜 탄핵 때의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게 이화여대에서 입시 비리에 대한 시위에서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 학생들이 ECC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다만세를 부르는 영상이 그때 널리 퍼져나갔죠. 유리 씨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영상을 몇 번이나 봤고 가슴이 벅차서 울기도 했습니다. 가수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고 음악이나 퍼포먼스로 전달했던 영감이 실현된 거기 때문에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데뷔 당시에는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채 맑은 눈으로 흉내내는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들이 더 와닿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 솔직한 말도 너무 울림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유리 씨가 이번에 집회에 나가는 소시 팬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성결제. 카페에 성결제로 커피 응원을 보내기도 했죠. 김밥이었나요? 김밥 무제한 결제였다는 훈훈한 미담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방식이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번 집회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탄핵 집회 후기 말씀을 드릴 때 응원봉 물결을 우리가 보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위 문화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그걸 주도한 게 20대, 30대 여성들이었고요. 분명히. 이 여의도 일대에 사람들이 추운 계절에 나와서 떨 걸 생각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김밥집이 됐든 음식점, 국밥집, 커피집 이런 데에 전화를 해서 200잔씩 50그릇씩 선결제를 해두고 내 닉네임 부르고 찾아가세요. 드세요. 너무 놀라운 방식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닉네임 중에 민주가 많았다는 게 김민주, 박민주 이런 식으로 선결제를 받아서 이걸 또 시민들에게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번거로움이나 불협화음 같은 게 생기기도 했지만 그 집집마다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여건도 달랐을 테고. 근데 그런 것은 사람들이나 수요가 몰리면 발생하곤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보내고 싶은 집회에 내가 참여는 못하지만 대신 어떻게든 기여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그렇게나 많았다는 사실 자체죠. 맞습니다. 응원봉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내가 가진 가장 빛나는 소중한 것을 들고 시민들이 거리에 뛰쳐나왔다. 그 응원봉이 상징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나의 최애를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시점에 다들 거리로 뛰쳐나온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몰락시키겠다는 에너지보다는 더 좋은 세상을 향해 가자라는 힘이 느껴지는 집회였어요. 맞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랑하는 힘에서 아끼고 지키려는 힘에서 나온 그런 에너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응원봉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힘이잖아요. 내가 내 최애를 아끼고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또는 내가 내 나라를 아끼는 마음, 다른 시민들의 소중한 것도 같이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게 참 뭉클했죠. 맞습니다.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우리 톡토로들도 지난 12월 14일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모여서 인증샷을 찍으셨더라고요. 네. 함께 집회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집회와 이 너무 힘들었던 열흘간의 시간 동안 아이돌 팬덤에서 항의의 의미로 사용했던 여러 방법들, 뭐 이를테면은 탄핵 투표에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무실에 근조 화환을 보낸다든가 이런 또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됐는데 심지어 12월 14일에는 상여가 등장하기까지 했죠.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 아니냐 이러면서 근조환을 보낸 게 사실 젊은이들이 먼저 시작한 일일 텐데 그것에 화답하듯이 12월 14일 여의도 집회 현장에는 우리나라 전통 장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상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상여를 만들어서 지고 일종의 퍼포먼스죠. 퍼포먼스를 해주신 주체는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농이라는 곳이었고 여기에 또 톡토로이자 여둘애드 사장님이기도 한 주원농원 대표님이 농민이시잖아요. 이 전농의 회원이잖아요.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여 퍼포먼스를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고 후원을 받는데 또 한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어떤 축제장 같기도 한 거예요. 아이돌 팬들은 자기가 가진 소중한 응원봉을 들고 나오고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각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 추위 속에서 여의도에 집결해서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 문화인 상여를 또 눈앞에 보여주시고 이런 게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행위예술의 경지에 오른 그런 시위 문화를 본 것 같습니다. 시위를 지난번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겠구나, 장기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격렬한 투쟁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빌미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또 지금 이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이고 여기에 군경도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직무정지가 되기 전까지는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자가 너무 광기 어린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지거나 하지 않고 수많은 국민들의 뜻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북돋우는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야겠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임하면서 거의 마지막에는 이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축제가 잘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느끼게 되었지만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포스러운 일이 2024년에 발생을 한 거죠. 정신과 의사들이 성명을 냈잖아요. 내원하는 환자들이 안정제를 처방하는 수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치솟았다. 우리도 12월 3일 밤부터 이게 뭐야 싶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잠을 못 잤죠. 선우 씨 간밤에는 잘 잤나요? 한 번 깨긴 했지만 그래도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에 내란성 불면에 시달리고 있던 때에 비하면 한층 깊은 잠을 길게 잤습니다. 맞아요. 모두가 내란성 불면에 시달리고 내란성 위염, 맞아요. 내란성 두통. 맞아요. 다들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 굉장히 크게 위협받았던 열흘이고 아직도 그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란성 신경증을 알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진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구나라고 굉장히 분노했는데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있지 않았구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게 바로 이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집회에 앞서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광장이다라는 것을 원칙을 공유하는 문화가 생겨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집회에서 발언하는 여성이나 성소수자나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말을 하지 말자라는 원칙이 공유가 되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뭐 욕설이나 혐오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는 싸울 수 있다라는 이런 합의가 공유되는 게 정말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정치 행위의 절차에 많이 익숙해지고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이제 차별금지법도 어서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크고 중요한 집회를 조직하고 이끄는 그 중요한 단체이지만 거기서 발언하는 사람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여론이 관철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도 박근혜 탄핵 시국과는 또 많이 달라졌구나. 그때는 우리가 집회에 나가면서도 대통령의 능력 부족과 부패에 대한 항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그런 단어들을 막 외치는 걸 들을 때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맞아요. 여성 혐오적인 단어로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도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야만 했죠.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2024년의 집회에서는 또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30 여성들이 정말 주류로 눈에 확실히 보이게 되었다는 것. 2030 여성들은 늘 집회 현장에 있었지만 2030 남성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지형도가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죠. 맞습니다. 젊은 여성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톡토로의 메일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2월 5일에 받은 거예요. 제목은 정치 이야기를 잘 나누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콘코드에 살고 있는 켈콩 토로입니다. 저희 가족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 1, 2년 정도 한국에 가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이전부터 이런 계획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했었는데요. 대선 이후에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트럼프 당선, 그것도 두 번째 당선. 미국 정치에 진저리를 치는 남편이 미국을 좀 떠나고 싶은 이유가 트리거가 되어 일이 진행 중이랍니다. 남편은 미국 시민입니다. 남편의 일이 재택이라 지역에 묶이지 않는 점과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어릴 때 한국 생활도 경험하는 것이 좋은 기회이고 아이들이 더 크면 그땐 옮기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내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입학을 생각하고 준비 중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제 12월 3일 아침 눈을 떠 뉴스를 접하며 이게 무엇인가. 트럼프 피해 한국 가려 했더니 더한 놈이 한국에 버티고 있네. 실시간 뉴스를 하루 종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하나 작가님의 인스타 피드에 윤석열 퇴진을 보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며 조언을 구하고 싶어 메일을 적어봅니다. 제가 윤석열 욕을 하니 민주당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라며 계엄령 내리고 한 번씩 대통령의 권위도 보여주고 잘했다며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러겠냐는 말에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 이 사람이 나의 엄마인가? 세상에 저런 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제라 했는데 네, 그 문제가 저희 엄마입니다. 물론 보수를 지지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며 반성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저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제 의견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다다 쏘아붙이고 엄마가 전화 끊으라! 로 끝나는 게 저희의 레파토리입니다. 내 엄마부터 제정신 차릴 수 있게 교화를 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에 불타는 오늘입니다. 서로 같은 생각, 비슷한 결의 사람만 만나 그렇게만 지내면 더 평온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희 이야기도 잘 전달하며 통합해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나고 엄마가 이해도 안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선우하나 작가님의 조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켈콩토로 드림 하셨어요. 지금 여기 선우 씨가 전화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여기 괄호 열고 부산 사투리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켈콩토로님은 PK의 딸인 겁니다. 그렇죠. 부산 경남 지역. 이번 집회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어느 분이 들었던 피켓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정말 명문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TK 콘크리트는 TK 딸로 무너질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한 표는 내 한 표로 상쇄될 것이다. 이런 TK의 딸들, PK의 딸들은 정말 굉장한 억압과 그에 따른 분노 속에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PK 그리고 더하기에는 TK는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TK가 대구 경북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현행 로만자 표기법으로 하면 DK겠네. DG가 돼야 된대요. 지금은 경상북도도 경상북도로 하기 때문에 경이 아니래요. PK, TK는 예전부터 약간 정치 용어처럼 많이 사용해온 거니까. 그렇죠. 지금 표기법으로 고치자면은 부산 경남은 BG, 대구 경북은 DG. DG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는 거죠. 갑자기 도이치 그라모폰이 됐네요. DG. 자, 이 시점에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17화 주제는 탄핵과 정신건강입니다. 톡깔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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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지금 파워를 외치니까 잠깐 딴 얘기지만 네. 여의도 집회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이끌었던 참여연대의 여성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발성이 너무 좋고 네. 그 센스도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 다만세를 틀어주세요라고 했던 것도 그분이었고 에스파 위플래시에 맞춰가지고 퇴진 이걸 외쳤던 것도 그분인데 집회 현장에 가서 그분의 외침을 들으면은 뭐가 너무 시원해지더라고요. 공연 보는 것처럼. 켈콩토로님도 여의도 집회 현장에 계셨으면 정신건강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어머니 들어요. 때문에 먹었던 고구마가 쏙 내려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 사실 켈콩토로님만 이렇게 답답해하고 계신 건 아닐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정치 성향이 달라서 특히 이번 계엄과 탄핵 시국처럼 극단적인 상황 안에서는 함께 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지향이 달라서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는 대통령이 뭐 권위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권위를 세울 뿐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TK와 PK의 딸들이 느끼는 이런 고통들, 그래서 부모 세대와 딸들 세대의 정치적 지향이 달라서 생기는 이런 갈등은 과도기에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여둘톡 64화 자연관찰을 시작해봅시다에서 얘기를 하다가 잼버리 사건 그 시기에 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열을 내면서 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톡토로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기까지 할까요?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둘톡을 지속적으로 듣는 톡토로들이라면은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톡토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계엄 난리통에까지 이 어머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둘톡 진짜 당신이랑 맞지 않아요. 여둘톡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이 친구는 부모님이 광주 출신이고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서 술을 한잔 하다가 울었던 친구였어요. 어떻게 독재자의 딸을 이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뽑아주냐며. 근데 얘가 윤석열을 뽑은 거예요.
1번을 뽑기가 싫으면 차라리 3번을 뽑지 어떻게 2번을 뽑냐. 저는 그래서 그 친구와 약간의 논쟁을 하다가 연을 끊었거든요. 네. 연을 끊는다는 게 요즘은 단톡방 탈퇴의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대학 친구라서 거의 30년 가까운 친구인데 이래도 되나 싶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이태원 참사가 터졌거든요. 그때 제 속으로 든 생각은 연 끊길 너무 잘했다. 나는 지금 걔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나서 얘랑은 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끼기까지 했어요. 이태원 참사 얘기하니까 또 울분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계엄 사태가 있으면서 이제 윤의 실정이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쉬쉬하던 것들이. 그러니까 끝도 없이 실정을 해왔는데 집무실 이전부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출퇴근을 고집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시간에 통행이 제한되고 굉장히 교통 정체를 감당을 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출근 시간도 가짜였다. 가짜로 출근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놓고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을 일컫는 경찰 사이의 은어가 위장제대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속속 고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해요. 다들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 60시간을 넘어서 주 120시간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 권력을 그런 식으로 남용하면서 태만하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집회에서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착착착 잘해요. 일 처리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지나치게 빨랐어요. 매일마다 진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집회 나가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게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란다고 해요. 주말에 다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중에 왜 파업을 안 하고 일도 다 하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성실 근면한 이 시민들에게 지금 트리거를 당긴 거지. 그치. 우리는 죽어라고 일하도록 만들어 놓고 노동 환경은 더 극악하게 안 좋게 몰아가면서 최저시급은 깎아가면서 지는 출근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맨날 술이나 처먹고. 그 가짜 출근길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동원을 하면서 실제로 경찰들이 안전을 위해서 통제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 모든 기만과 위선이 정말 너무나 분노를 일으키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아마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다 참았잖아요. 저는 아까 그 얘기로부터 여기까지 왔군요. 윤을 뽑은 사람들이 국민 중에 가장 많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는 8년 전에 대통령 탄핵을 한번 했던 국민들이고 그리고 서로 지금 굉장히 양분이 돼 있고 갈등이 극에 달해 있으니까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가 여둘톡을 시작하기 딱 한 달 전이었어요. 2022년 3월 그리고 우리가 여둘톡을 시작하고 한 달 있다가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톡토로 여러분? 그게 사실은 견디는 방식이기도 한 그렇죠. 거죠. 기를 쓰고 견디는 방식이었고 이것은 계속 오래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의 이번 주제처럼 정신건강을 다잡기 위한 내용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너무 실정을 많이 하고 너무 화가 나는 게 많지만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에 내가 잡아먹히고 이 뉴스에 너무 열을 쏟기 시작하면은 제가 너무 너덜너덜해질 것 같으니까 정치 뉴스에 관심을 끊지는 않으면서도 그것에 너무 몰입해서 끝도 없이 화를 내고 있지는 않으려고 저희 스스로를 굉장히 다잡았어요.
하지만 지난 열흘은 그 고삐가 풀린 기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이것은 참아서도 안 되고 너무 충격적인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해? 국회에 여러 부대를 동원해서 진짜 너무 공포스럽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정근대적이고 힘으로 제압해버리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대통령이 그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치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까지 동의를 하고 있는 톡토로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요. 그러니 전 국민들이 다 일어났죠. 그럼요. 생일을 맞아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김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여러분. 만난 세계야 지금 12월 16일에. 지금 2년 동안 못했던 말 다 쏟아놓는 거야 지금. 시사 팟캐스트로 빠질 뻔한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다시 켈콩토로님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네. 이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PK 엄마시죠. 민주당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다. 계엄령 내리고 한 번씩 대통령의 권위도 보여주고 잘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러겠냐라고 하셨다는데 켈콩토로님 이 PK 어머니는 지금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을 뽑았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 탄핵 찬성이 75%를 넘었었죠.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는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끝내 윤석열을 지지할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한 명이 우리 엄마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이것은 대화로 어떻게 바뀔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 보고 듣고 계신 모든 뉴스 창구에서 비슷한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유튜브로 보고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켈콩토로님께 이런 극우 유튜브에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를 아무리 보여준다고 해서 켈콩토로님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서지 않을 것처럼 아무리 어떤 데이터를 갖다 놓고 얘기하고 설득을 하려 하고 해도 어머니는 지금은 대화로서는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PK 부모님들 중에서도 내가 뽑기는 했지만 이 비상계엄 내리는 꼴을 보니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바뀌기는 어렵지만 바뀐다면 자신의 근처에서 똑똑하고 자신이 선망할 만한 어떤 대상이 천천히 그렇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때 그럴 때에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켈콩토로님이 지금은 어른이 되셨고 한국말도 영어도 잘하시겠지만 아무리 설득을 열심히 해봤자 어머님의 눈에는 켈콩토로님이 아장아장 걸음마 걸을 때부터 똥기저귀 찼을 때부터 봐주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설득은 안 된다. 안 되죠.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어머니 또래 세대의 인플루언서? 그런 영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태라면 정치 얘기 그냥 안 나누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 파동이 있고 또는 선거가 있고 이럴 때는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엄마의 생각을 바꿔서 나랑 비슷한 정치 성향으로 만든 뒤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집안을 만들겠다. 그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랑 대화가 그렇게 잘 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못 봤지만 최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번 계엄 사태를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당일 밤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을 보여줬는데 그때 70대 어르신들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앞에 서자라고 하면서 장갑차를 막아섰다라는 얘기를 봤어요. 실제로 그 사진들도 봤죠. 그런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다. 켈콩토로님의 엄마는 아니다. 근데 그런 어른들의 그 빠른 반응이라는 게 너무너무 위대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겪었을
45년 전의 계엄이라든가 그 이전의 계엄들 때문에 흘린 수많은 피와 사라져간 생명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자동 반응인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달려가서 막아야 된다.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참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사회 안에 존재하지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세계가 참 다르구나. 인식 자체가,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참 다르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돼요. 똑같이 우리 이전 세대들의 어떤 엄혹한 그런 정치 환경을 겪으셨던 60대, 70대들도 생각하는 게 같지 않고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아, 정말 사건이 다르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인식하고 자기 삶으로 움직여서 보여주는 이 개인들의 선택이 다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나왔고 대통령까지 오른 작자도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온갖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런 짓까지 벌이는 걸 보면은 내가 어떤 뉴스를 보느냐, 무엇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확증 편향이 일어나잖아요. 그 세상에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하는 게 달라지겠죠. 심지어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고도 한 번씩 권위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마도 정말 악의적으로 돈을 막 퍼부으면서 집회를 조직하고 극우 유튜브에 예산도 엄청 막 배정하고 그랬잖아요. 돈을 막 퍼부으면서 그런 가짜뉴스를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이 1년의 피곤한 열흘간의 사건들에 또 너무 놀랍게도 BGM처럼 흘렀던 것은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했던 여러 기자회견과 강연과 수락연설 등에서 했던 말씀이 마치 영화로 치면은 BGM처럼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선우 씨와 저는 이번 계엄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현대사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너무 뉴스만 보고 있게 되고 뉴스를 보지 않으면 불안한데 보고 있을 때는 화가 나니까 조금이라도 여기서 좀 거리를 둬야겠다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계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단편적으로는 어떤 굵직굵직한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좀 꿰뚫는 흐름 같은 것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가 우리 함께 막 책을 읽다가 갑자기 그랬잖아요. 김하나, 문사철이 중요하다. 근데 그 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고 그리고 현대사를 또 공부하면서 그 작품과 현대사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쭉 이어서 읽는 이것이 서로 이야기를 또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신념이나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정치 권력과 그에 쓰러져간 여러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내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힘을 쌓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문송합니다라는 말도 있고 어떤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인문학 영역들이 대학 안에서도 점점 축소되고 쫓겨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근데 저도 문학 전공자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렇게 어떤 인간의 기초가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각자의 뭐 전공이 따로 있고 생업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발휘해야 되는 그런 공부들이 따로 있더라도 이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은 사람답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는 어떤 우리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50을 앞두고 하게 되네요.
우리 어린 톡토로들 문사철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까? 지금 해석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문학, 역사, 철학. 우리가 대학생일 때는 문사철이라는 말이 정말 요즘은 안 쓰는 말이야? 안 쓸 수도 있겠다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담론들이 있었죠. 우리 대학생 때는. 또 이렇게 놀라게 되네요. 문사철을 안 쓰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좀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하도 옛날 사람들이라. 그치. 이제 이런 말은 안 쓰나? 이런 말을 새로 쓰나?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돼요. 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알고 다만세도 아는 딱 낀 세대인 거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요. 백기환 선생님의 시였죠. 그래요? 아주 뜨거운 투쟁가죠. 다만세 또한 뜨거운 투쟁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하면서 예전에 대학 때 저희한테 교본 같은 책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요즘에 맞는 어떤 역사 입문서가 있을까 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전문가가 지척에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 이웃인 옆라인에 있었습니다. 김민철 작가의 남편이 역사 전공 교수님이세요. 사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는 사람 이름을 거기서 찾는 게 참 쾌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시국선언에 되게 동참을 하고 싶었는데 시국선언이라는 것은 그래도 30명 이상의 어떤 단체일 때 그 이름을 걸고 일원으로 참여하는 건데 저희가 소속이 없는 거예요. 선언을 하고 싶은데 소속이 없다. 네,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저희 둘이 하는 여둘톡이 저희의 공식적인 소속인데 여둘톡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하면 되게 웃기잖아. 서명이 2명이야. 톡토로드 서명을 받았으면 꽤 되긴 했을 텐데 그럴 그죠? 수 있었겠네요. 망원동 프리랜서 작가연합 이런 거라도 다음에 하나 만들어서 시국선언 꼭 하고 싶네요. 저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책을 좀 추천해달라라고 했더니 이 또 정일영 교수님께서 여러 권을 추천하고 또 빌려주시기도 했는데 이 책은 너무 방대하지만 에피소드를 찾아볼 때는 좋다라며 전자책 기기를 아예 빌려주기도 했어요. 맞아요. 종이책도 빌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본 책은 일단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그리고 푸른 역사에서 나온 한국역사연구회 시대사 총서 시리즈로 한국 현대사 1권과 2권입니다. 그리고 전자책으로 빌려주신 것은 인물과 사상사에서 나온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였어요. 여기에는 예화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죠. 네, 저희처럼 현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번 기회로 그렇게 느끼신 톡토로들을 위해서 추천을 합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와 한국역사연구회 시대사 총서의 한국 현대사 둘 다 사진 자료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었어요. 네. 저희에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한국 현대사는 광복 이후로 지금 2024년까지의 역사겠죠. 저희가 이 현대사에 대해서 읽으면서 계엄이 현대사의 아주 심각한 국면마다 등장을 하는데 우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계엄이 마셜로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에게도 군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가 있거나 전시 상황이 되었거나 굉장히 빨리 여기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수권자가 임명한 계엄 사령관이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정을 위해서 가동하는 비상체계인데 그렇죠.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안녕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동시킬 수 있는 어떤 헌법의 효력까지도 일부 중지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의 기본적으로는 더 큰 재해를 막기 위해서 빨리빨리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동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현대사회 곳곳에 내려졌던 계엄 선포들을 살펴봤더니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거나 맞아요.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선포를 하고 희생자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입니다. 맞아요. 너무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친위 쿠데타라고 하죠.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계엄령. 계엄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은 1948년입니다. 4.3 사건과 관련이 있죠. 4.3 사건은 한강 작가님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게 된 그 배경에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났고요. 이 내용은 또 여순 반란 사건과도 관련이 있죠. 제주도에서 일어난 봉기에 대해서 진압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게 여순 반란이었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념이 다른 군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전이고 그렇죠. 일단 제주에서 봉기를 한 같은 동포를 그런 식으로 진압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빨치산이라든가 좌우익의 대결 같은 양상이 되었고 좌익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이승만 정권 때 계엄령을 선포하죠. 근데 잠깐 덧붙이자면은 이 윤석열 정권에서 계엄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4.3 사건을 제주 폭동, 부마 항쟁을 부산 소요 사태.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역사관이 얼마나 치우쳐 있는가, 그릇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처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고요. 처단한다 진짜 너무 열받는다. 이런 기록이 다 역사에 남겠죠.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를 건국 초대 대통령으로 존경하는 시각도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탄핵 집회를 위해서 여의도가 워낙에 교통이 편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의도로 들어가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포화 상태가 돼서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고 또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는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한국전쟁 시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라, 서울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을 가고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서 끊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폭발을 시킬 때 날짜가 이제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한 이틀 뒤 아니야? 6월 25일에 동요하지 말라. 그 자리에 있어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6월 27일에 지는 이미 대전에 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난민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 와중에 다리를 폭파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는 광경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한순간에 그렇게 죽이는 결정을 국가의 지도자가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끔찍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자신의 통치를 연장하려고 계속 개헌을 해가면서 그 뒤로 10년 더 집권을 했죠. 그리고 그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린 게 4.19 혁명이었고요. 그렇죠. 4.19 혁명 때 남산에 있던 이승만 동상을 막 다 끌어내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건국절이니 뭐니 하면서 이승만을 막 우러르는 이런 어불성설이죠. 우익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너무 화가 나죠. 4.3 사건 때 희생당한 민간인의 수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라고 추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주도는 섬이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그렇게까지 무트로 많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 있었지만 역대 정권들이 다 무시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1999년이 되어서야 그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요. 그 진상은 2000년대 들어서야 조금씩 더 밝혀지게 된 거죠. 이런 끔찍했던 사건이. 그걸 진행했던 사람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현재 육선 의원인 그렇죠. 거죠. 근데 진보 정권에서 항상 과거사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수당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꺾이고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아까 캘콩토로님의 어머니, 이거는 이제 그 어머니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윗세대의 아주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잘못 믿고 있는 선입견을 그대로 드러내서 인용을 하자면 민주당이 나라 팔아먹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제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해서 감옥에 간 전 대통령들은 다 보수당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다 TK 출신들이죠.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게 과연 뭔가. 그리고 우리 더 커뮤니티 할 때도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에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번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법안을 열심히 추진하는 쪽에 표를 주고 또 때로는 보수당이 집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느 당에 뭐 굉장한 변함없는 지지자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너무나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구 정당이 있기 때문에 진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민주당은 거의 대기업 같은 정당이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어떤 것은 진보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한 그런 법안들을 다 많이 추진을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고 수구 정당인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에는 민정당이라고 하자. 그렇죠. 민정당이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이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쪽에는 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아, 지금 본인의 정치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 한 번이라도 줬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역대 TK 대통령 한번 읊어볼게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감옥 간 사람들 아니야? 박정희는 암살당했지만 나머지는 다 비자금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감옥 갔던 사람들이고 학살자고 그러네요. 그러니 TK 딸들이 정신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아까 얘기했던 4.19가 1960년에 일어나는데 이때 계엄이 또 선포되죠. 이때의 계엄령은 지금 찾아보니까 학생들이 주도해서 한 시위에 대해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실탄을 발포를 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그 뒤에 계엄령을 선언해서 소급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총을 쏴놓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소급 적용하고 이건 완전히 비상사태니까 가능하다라는 정당화를 식으로 시킨 거지. 만든 민간인 거죠. 학살을. 그러니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생들과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굉장히 큰 항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혁명이 완수된 거죠. 하지만 적법하게 처벌을 받는 것까지 봤어야 하는데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편안하게 말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4.19 혁명은 어떤 세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이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다 거리로 뛰쳐나온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권을 뒤바꿔서 새롭게 착착 무언가를 진행할 세력이 없었던 거죠. 이 틈을 타서 1961년에 5월 16일에 계엄을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집권했던 대통령이죠. 61년부터 79년까지 메르켈 총리보다 더 길게
그리고 자신이 계속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고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암살당하면서 끝이 났죠. 자신의 부하에게. 근데 우리가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도 국회를 먼저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거고요. 그의 계획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만 혹시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수부대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더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못하죠. 이런 지금 오늘 방송 같은 거 하면 처단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분명히 밝혀두었었고요. 근데 박정희가 얼마나 끔찍한 독재자였는지 말해주는 게 72년에 유신헌법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물론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10월 유신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회를 해산선언을 시키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는 권한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지, 입법부를 다 자기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신헌법이라는 말도 참 기만적이지만. 그렇죠. 유신이 무슨 유신이에요. 유신의 뜻 자체는 낡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인데 새롭게 담은 악랄하게. 내용은 완전 악법 중에 악법이었던 거죠. 이 유신 체제 하에서 긴급 조치를 남발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권력에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고 악랄하게 돌렸습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국민들을 또 그리고 여러 정치가들을 탄압했죠. 고문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이 긴급조치 하에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서 의문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긴급조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데모 주동자는 사형 선고할 수 있고 대학을 폐교시킬 수 있다. 어휴. 그리고 온갖 사람들을 조작해서 다 간첩당이라고 몰아가지고 뭐 인혁당 사건 이런 것도 조작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18시간도 지나기 전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에서까지 검열과 통제가 이어졌잖아요. 금지곡도 생기고 뭐 치마 길이를 단속한다는 둥, 장발을 단속한다는 둥.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감정을 표출하는 것 자체를 막고 통제했던 거지. 국민교육 헌장. 맞아요. 그런 것도 막 만들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도 살려. 우리 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야? 이런 제식 교육을 받으며 학교에는 교련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온 민족의 병영화를 시켰던 학원의 병영화를 시켰던 그런 사람이죠. 맞아. 많은 어르신들은 그래도 먹고 살게 해줬다.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다 그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폐해 또한 너무 많죠. 대기업의 모든 걸 몰빵해서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또 민주사회를 차근차근 키워간 게 아니라 독재 정권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킨 것도 맞지만 그 발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너무 허약한 체계로 수치만 높여놓은 것들이 너무 많았죠. 아니 그리고 어떤 국가 발전 단계에서 그 시기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로 집권을 했다고 쳐도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지도자의 역량 하나가 국가의 많은 것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었고 60년대, 70년대에 다른 지도자가 이끌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과연 경제 발전을 못 이뤘을까? 그러니까 그런 평행 우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적 맞수를 박정희 정권이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가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영화가 있죠. 지난번에 도쿄에 살고 계신 톡토로님이 추천해 주신 길 위의 김대중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속편이 또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 위에 계속 계세요. 그리고 그 길 위에 길 한중간에서 이제 영화는 끝이 나는데 그 이후가 이어지겠죠.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고 연출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료 화면들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절을 짐작하는 데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씨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90년대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는 그 이전에 그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대권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박정희 정권의 견제를 받고 납치당하고 하면서 재야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80년대 정도까지의 과정이 그려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 엄혹한 시대가 이어지다가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는 암살됩니다. 그때도 계엄령이 내려진 시기였어요. 79년 10월 18일에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있었던 부마 민주항쟁. 윤석열 정권에서는 부산 소요 사태라고 부르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박정희를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그 부마 항쟁에 대한 어떤 입장이 박정희와 달랐기 때문에 거사에 임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병헌 배우가 김재규 역할, 이성민 배우가 박정희 역할. 이 영화를 보면은 12.6 그 언저리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는가를 또 짐작하게 하죠.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정희 암살까지를 다루고 있다면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영화적으로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서울의 봄이죠. 정우성 배우가 주연한. 근데 약간 이병헌 배우도 그렇고 정우성 배우도 그렇고 되게 진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약간 로맨틱 성공적이라든가 멋진 직업 이런 게 같이 작품만 보도록 합시다 우리. 네, 작품만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군인 전두환이 등장을 하죠. 이 서울의 봄 계엄은 1979년 부마항쟁 때 선포된 때로부터 대통령이 죽고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12.12. 그래서 81년까지 이 계엄령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산 마산 지역에만 내려졌다가 전국으로 확대된 거지. 그리고 대통령이 암살당한 비상시국이니까 계엄령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1980년 5월 18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광주항쟁이 있었죠. 이때는 계엄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익히 보아온 전남도청 앞의 분수대, 거기 시민군들이 막 모여있는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분수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또 시민군의 트럭 앞에도 뭐라고 쓰여 있냐면 비상계엄 해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 이 사태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 눈에는 이 글자가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우리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당이라고 지칭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참여해서도 다수가 반대하는 표를 던진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군사 독재자인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비롯된 그 근본을 뿌리를 두고 있는 당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정통성이 없던 전두환이 탄생시킨 민정당, 그 DNA를 이어받은 게 한나라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이다. 그러니까 불법 선거 자금을 차에 현금으로 잔뜩 실어다가 그 차를 통째로 몰고 가서 대선 자금을 수수하고 또 날치기도 엄청 했죠. 국회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모여서 따로 날치기로 법안을 정말 많이 강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DNA가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는데 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지만 DNA는 그대로예요. 거기에 이전부터 이어져 온 부정축제와 부패의 근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뭐가 쇄신이 되겠습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얕잡아 보죠. 사람들은 빨리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촛불은 금방 꺼진다. 다시 나오면 찍어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들키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이번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정말 국가적인 어떤 그 에너지 낭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에너지도 에너지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나라 말아먹는 거는 윤석열 정권이었죠. 이거를 겪으면서 뭐 뽑아놓고 아니면 탄핵을 하면 되지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인가를 체험을 하게 됐죠. 정말 투표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투표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님이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기보다 정치업자들의 연합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 당을 보수당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보수당이라면은 국익을 위해서 어떤 때로는 대승적인 판단도 하고 희생도 할 줄 알고 국가의 안보와 여러 경제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보다는 사익을 위해서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그 부분만은 굉장히 올곧아요. 이번에 탄핵 투표에 그것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하는 사람이 없게끔 하려고 했다는 것도 너무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국가의 안녕과 번영과 질서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창출하고자 하는 거죠.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쭉 짚어보았는데 원래 주제는 탄핵과 정신건강이었잖아요. 우리가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계엄의 역사와 국힘에 대한 분노로 성토대회 한 시간이 채워진 것 같네요. 난 좀 시원해. 아니 뭐 생일자가 원한다면 뭐 하고 싶은 말 했으면 됐죠. 정신건강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결론은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자가 되겠고요. 켈콩톡토로님이 스트레스를 호소하신 메일로 오늘 사연을 열어봤는데 하나 씨는 대화가 어렵다.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실 그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진 선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TK 출신의 아버지와 고모들에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극우 유튜브적인 내용들을 뒤집는 콘텐츠를 계속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접하기 힘든 그런 뉴스를 퍼나르면서 계속해서 계몽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대단하죠. 수확이 좀 있나요? 100%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자르듯 얘기한 경향은 있네요. 나는 기류의 김대중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권력이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국민과 함께 길 위에서 걸어야 하는 거죠. 그 영화에서 정말 좋았던 말이 뭐였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옥중에서 썼던 편지에서였던가? 이희호 여사한테 내가 무엇이 되려고 했다면 나는 실패자였을 것이다. 맞아.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게 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지금 한국은 기류의 민주주의를 모두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파면 선고는 헌법재판소로 그 역할이 넘어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도록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운동가인 다만세를 부른 소녀시대의 유리 씨가 네. 여의도에 선결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아이유 씨도 뭔가 역조공을 했다 이 시점에. 아, 네네. 본인의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 집회에 참여하는 팬들을 위해서 응원봉을 인증하면 밥과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결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자신의 커다란 영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걸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롭죠. 네. 아이유 씨는 팬클럽에게 역조공을 잘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유의 팬클럽 선물에 포함됐던 브랜드를 오늘 여두레드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랬죠. 아이유의 역조공 선물 리스트에 포함됐던 동구밭입니다. 동구밭이 12월 연말을 맞아서 아주 따끈한 감사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12월에는 동지가 있잖아요. 12월 21일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이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팥죽을 먹죠. 근데 동구밭에서 소비자들을 부르는 애칭이 동지님이라 그래요. 동구밭 지기님. 그래서 동지님들을 위해서 동지에 맞춰서 큰 세일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꿰어 맞추기 느낌이 있지만 세일이 나쁠 건 없죠. 그리고 동지는 이제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할 어떤 출발선의 날이기도 하지만 밤이 가장 긴 날이기도 하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도 동지님들이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동구밭 제품 중에 콕 집어서 추천드렸던 제스모나이트 비누 거치대가 있었잖아요. 네, 잘 쓰고 있죠. 저희는 2개를 놓고 그 위에 4개의 발을 거치를 시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거치대가 따로 필요 없이 페트병 뚜껑을 사용해서 이 비누가 물렁해지는 거를 막아도 아주 개운하게 잘 쓸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그 추천드린 제품을 사신 분이 인증을 하시면서 너무 만족한다고 쓰셨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주셨는데 이것을 딱 갖춰두고 나니까 이제는 플라스틱 병이 고려군에서 조금씩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이 딱 플랫폼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움직이려고 하죠. 이번 가꾼 비누는 이번 샴푸바는 뭐를 놓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맞습니다. 욕실에서 플라스틱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 동구밭의 제스모나이트 거치대이고요. 이제 거기에 채울 제품들이 엄청나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일 폭이 굉장하던데요? 네. 최대 59%까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구밭 공식 사이트의 쇼핑몰에서 세일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꾸준하게 추천해왔던 설거지바, 가꾼 비누, 샴푸바, 트리트먼트바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세일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추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추천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동지 픽 베스트 3에는 설거지바와 저희가 추천했던 시어버터 핸드크림. 이게 2위네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추천했던 너무 귀엽게 생긴 트리 포레스트 모양의 빌리지? 포레스트 빌리지 선물 세트도 있는데 향이 강하게 있는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선물 받으면 되게 기분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금 소리째에서도 이걸 놓고 이거 쓰는 동안 계속 향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 새로 사용해본 제품인데 동구밭 파머스 바 세트.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꾼 비누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인데 일단 사이즈가 커졌어요. 저는 좀 큰 걸 항상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잡히는 느낌이 되게 좋고 그리고 오톨도톨한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약간의 스크럽, 피부면에 닿을 때 스크럽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검은 깨 가루의 고운 입자라고 해요. 각질 케어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저는 가꾼 비누를 최근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동구밭에서 이번에 파머스 바 세트를 보내주셔서 지금 저희 집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비트를 쓰고 있는데 이게 촉촉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향이 은은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건조해지기 쉬울 때 이걸 쓰니까 몸이 조금은 더 촉촉해지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프리미엄 라인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나가겠죠. 근데 동지 감사제를 이용해서 할인을 적용받는다면은 더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지 감사제 세일과 더불어서 저희가 또 톡토로들을 위한 할인 혜택도 안 가져올 수가 없었죠. 이거는 중복 사용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동지 감사제 할인 가격으로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결제 단계에서 프로모션 코드 한글로 여둘톡이라고 쓰시면 10% 추가 할인이 됩니다. 동지 할인에 10%가 더 되면 정말 쏠쏠하겠네요. 네, 할인 최대 금액은 10,000원까지고요. 동지 감사제는 12월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톡토로들을 위한 여둘톡 프로모션 코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기왕이면 23일 날 감사절 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사용을 하는 게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나는 선우 씨가 할인 얘기할 때마다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요. 가져오지 않았나? 세일 업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업자의 역할을 할 때는 또 확실하게 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것이 선우 씨는 이렇게 큼직하고 두툼한 걸 잡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 여행 키트 있잖아요. 아, 네네. 이 종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여행 키트가 요즘은 고급 호텔 같은 데 가도 바 형태로 많이 주잖아요. 이 여행 키트도 아주 앙증맞고 그리고 잘 말려서 쓰면 계속 오랫동안 패키지와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분 좋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호텔 어메니티도 너무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교체되는 게 정말 많은 쓰레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용량을 비치하는 식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동구밭에서는 이 여행용 작은 사이즈의 키트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동구밭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 고용에 아주 적극적인 회사고 회사의 수익이 나면 그만큼 발달장애인을 더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수가 될 때까지 계속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브랜드죠. 네. 동구밭에서는 발달장애인 사원은 가꿈지기라고 하고요. 비장애인 사원은 일굼지기. 가지, 일지, 농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뭐라고 한다? 농지. 동구밭지기, 동지님이라고 동지 한다. 여러분. 네. 그리고 동구밭은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이랑 미국 농무부 USDA 유기농 인증을 최초로 동시에 받은 제조사입니다. 제품의 원료와 퀄리티가 믿을만하다는 거겠죠. 네. 12월 23일까지 전 품목 최대 59% 할인, 그리고 선물 세트 20% 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 동지 감사 어워즈 플러스 프로모션 코드 여둘톡 10% 추가 할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선물하실 일도 많을 텐데 저희는 선물 아이템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갑자기 동지에 맞들였네? 광장에 나가보더니 이제 투쟁, 동지 이런 게 좋아요. 톡토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뭐 하시나요? 12월 24일에 저희랑 같이 저녁을 보내보셔도 참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먼저 날짜를 제안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 GV를 저희 둘이 진행을 합니다. 여둘톡에서는 원작 소설을 소개한 적이 있죠.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영화로 나왔습니다. 킬리언 머피가 주연한 이처럼 사소한 것들 영화 GV가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40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시네큐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영화 예매가 지금 오픈된 상태고요. 원작 소설도 그랬지만 영화는 또 영화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이 시국, 이 시점에 맞춰서 생각해 볼 거리도 굉장히 많고 아일랜드의 겨울 풍경이 또 많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영화기도 합니다.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싶어서 12월 24일로 잡았으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갑자기 크리스마스 때 우리 톡토로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우리 그 생일 파티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오고 울고 있는 그런 밈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이번 주 목요일 12월 19일에 제가 5개월간 해왔던 금빛 종소리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북토크의 맨 마지막 시간인 카프카의 변심편이 오프라인도 함께 있습니다. 아, 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 대단원을 맞는군요. 맞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씩. 연말 파티 분위기로 갈까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있으면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제가 소리째에서 방송을 하고 오프라인 행사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연말이고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번 모여보자. 오프라인 행사는 매진이 됐고요. 온라인으로는 추가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민음사 계정의 프로필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저도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책발전소 북클럽에 제가 1월에 큐레이터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국이 너무 뒤숭숭해서 책이 손에 안 잡히고 북클럽을 모집한다고 막 널리 알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고 우리도 문사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서 계속 내면을 채워나가는 일을 지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톡토로들에게 또 알려봅니다. 책발전소 북클럽, 북플랜트 북클럽 인스타그램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고 긴 편지도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여기 링크로 신청을 하시면 1월에 이 책이 발송이 돼요. 저의 편지와 함께. 그래서 책을 읽으시고 1월 말에 1월 24일에는 저와 함께 웨비나로 북토크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웨비나 저도 갈 수 있나요? 네, 오세요. 다만 책. 다시 만난 책. 1월에 다시 만나는 첫 책으로 선우 씨가 추천하는 책을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월부터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좀 새롭게 나를 채워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와 함께 1월의 첫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먼저 읽고 싶은 댓글이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에 광영도서관에 가서 북토크를 했잖아요. 거기서 참 저는 너무 감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하나 씨가 요새 전국으로 금빛 종소리 북토크를 다니면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송혜 선생님처럼 다양한 선물들을 받아오고 있잖아요. 참기름 대병을 받아왔고요. 그렇죠. 직접 만드신 김치를 받아왔어요. 이번에는 광영도서관에서 어느 톡토로 분께서 응원봉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맞다. 근데 의아한 점이 그 응원봉을 보여주시고 반짝반짝하게 불도 들어오게 하고 이거를 본인이 제작했다. 그리고 너무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고 숫자가 써 있었어요. 이게 김하나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1 숫자가 상징하는 그런 주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보여주시고 선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안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내심 저랑 제일 가까운 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응원봉이 너무 예뻐서 와, 너무 과분한 선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정신없이 사인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선우 씨한테 왜 응원봉 안 주고 가셨지? 이게 저의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당황해서 까먹고 가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원봉이라는 게 그 스타
본인이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팬들이 NCT 가지고서 응원봉을 NCT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거는 팬클럽이 가지고 응원의 의미로 내가 널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밝히는 팬들이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이건 내 거니까 응원의 뜻만 전달하고 실물은 내가 갖겠다. 이렇게 가져가신 건가 하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봤어요. 되게 예뻤는데.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헌법재판소 앞으로 집회를 가면 되겠다라고 되게 기뻐했다가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자, 그 북토크 자리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제 손을 들고 마이크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려 52년 전에 저희 엄마가 중학교 선생님이었을 적에 세상에 제자셨던 거예요. 이옥선 선생님이 교직에 한 3년 계셨다고 했죠. 네, 길지 않게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톡토로 이름을 팟빵에서 조호박님이라고 쓰셨는데 이 조호박님은 저희 엄마 48년생이시거든요. 엄마랑 10살 차이. 1958년생이시고 이 북토크에 오셔서 그 전날 아주 설레서 폰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오셨다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는 제가 썼던 카피를 인용해서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 김하나가 자세를 바꾸면 네. 출판계가 들썩인다. 이렇게 카피도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뭉클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다른 중년 여성분이 손을 들더니 마이크가 오기 전에 큰 목소리로 저도 증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조숙현 선생님도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조 선생님은 저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도 참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고마운 분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북토크에 두 분이 같이 오신 게 아니라 그분도 북토크에 오셨다가 선생님을 오랜만에 배워서 너무 놀랍고 반가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빛 종소리에는 우연과 신기한 인연이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제가 참 북토크를 할 때마다 너무 놀라게 되는데 어제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겨서 저도 막 눈물이 핑 돌고 그랬잖아요. 그게 금빛 종소리에 하나 씨가 고등학생일 때 임기룽 선생님과의 에피소드가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떤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스토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특히 교사 톡토로 분들께서 감동하시고 본인이 하는 일도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아주 작은 씨앗을 심는 것처럼 학생들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믿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조호박님께서 쓰신 댓글을 읽어볼게요. 제가 어제 김하나 작가의 북토크에 다녀오게 된 것도 여둘톡을 듣게 된 것도 첫 시작은 도서관에서 즐거운 어른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나서입니다. 처음에 책 표지에 있는 이옥선이라는 이름을 보자 중학교 때 우리 담임쌤 이름인데? 인터넷을 좀 더 뒤져보고는 어라? 우리 쌤이 맞네? 52년 전 중학교 2학년 봄 소풍 때 오라오라오라를 가수보다 더 멋지게 부르셔서 내 머릿속에 영원히 리플레이 되고 있는 그때 그 모습, 그 이름 이옥선 선생님. 그때 선생님은 젊고 발랄하고 당당하셔서 어리고 촌스러운 우리 중딩들의 우상이었지요. 국사 수업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셨는데 지금으로 치면 설민석 강사 저리 가라였지요. 저는 어찌어찌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어 선생님께 이메일을 드렸지요. 제가 선생님의 제자이고 저 여기 있노라고. 선생님의 답메일을 받는 순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2년 저편과 52년 이편이 지구본처럼 서로 딱 맞닿는 느낌?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나오는 그 음악 빠바바바바바 The Power
of Love가 잔잔하게 깔리며 눈물의 상봉을 하는 그 장면. 바바바바바밤. 어제 김하나 작가를 만났을 때 저의 심정은 세상에 없던 씨앗 하나가 어느 날 태어나 훌륭하게 자라나서 저렇게 훌륭하게도 금빛 종소리를 울리고 있구나. 그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나도 그 종소리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참 인생이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걷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미래에 어떤 싹을 피울 씨앗을 떨어뜨리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옥선 선생님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며 금빛 종소리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이 시기에 국민들은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들 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참 너무 감동적이고 또 너무 통 크게 캐쉬를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정토로님께서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광양도서관 북토크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선우하나 작가님께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깨닫게 된 다정토로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하나 작가님의 금빛 종소리 북토크에 다녀왔기 때문이지요. 북토크의 감동이 아직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강연 후 제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생은 아름답다 였습니다. 작가님께서 기억 속 해운대 여고 시절 문학 선생님의 말씀이 금빛 종소리로 이어진 것처럼 오늘 북토크 현장에서도 따뜻한 연결고리가 가득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옥선 작가님의 제자분이 현장에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분께서 작가님의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전해주신 것도 인상 깊었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모두를 눈물 짓게 할 만큼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옥선 작가님 제자분의 제자의 보호자님까지 현장에 계셨고 보호자님께서도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연결이 가능하다니 이 모든 것이 김하나 작가님의 힘일까요? 사실 저도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강연 내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현장에서 사명감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육과 사랑의 결과는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묵묵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꽃을 피우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일상이 작지만 소중한 자양분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매주 여둘톡을 통해 작가님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눈을 마주치며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 또 다른 벅차오름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당분간 금빛 종소리는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처럼 마음에 드는 책을 가까운 곳에 두고 자주 기운을 전해받는 독서법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고전 읽기의 재미를 알려주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발목이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며 남은 금종 투어도 건강히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홍빛 하늘 아래 보름달을 보며 북토크의 여운을 떠올렸습니다. 이후 들려온 탄핵안 가결 소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 역시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다정토로 드림 하셨네요. 금종 전국 투어 열심히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네, 기리의 김하나 응원합니다. 자꾸만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가을에 딸애가 톡권에서 2022년 1회부터 라디오처럼 매일 들으며 정주행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어이없는 사건이 터진 후에 이번에는 뉴스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회에 나온 각종 시위 깃발을 보면서 여둘톡 패밀리도 하나 달면 좋겠다 생각했네요. 여둘톡에서도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도 얘기하리라 생각하고 오늘 화요일 회차가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이 승리할 때까지 지치지 말아요 해주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희의 지난화 도쿄 출장 결산 더하기 탄핵 집회 참가 이야기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 저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현대사를 다시 훑어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저희의 힘을 빼놓는 그런 댓글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댓글들이 달린다 하더라도 톡토로 여러분들께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연근갈비탕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일본 톡토로들 후기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먼 타국에서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고민하고 있고 공감이 된다는 게 와닿아서 그런가 봐요 하셨네요. 현미주의님께서도 한국어로 사연 보내시는 일본 톡토로 분들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일본어 몇 년을 배웠지만 일본 분들이 한국어로 쓰시는 내용을 일본어로 쓰라면 못 쓰는데 일본 톡토로 분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네. 온양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회부터 꾸준히 들어온 노묘 5마리와 살고 있는 온양토로입니다. 그동안 결심만 해오던 나데라 정신을 발휘하고자 용기 내어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봅니다. 비상계엄 이후 일주일째 모두가 몸과 마음이 힘든 때라 그런지 밥을 짓고 집 정리를 하며 일본 톡토로 분들의 다정한 편지 내용들을 듣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서 코를 한 100번쯤 훌쩍인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위로가 되는 여둘톡의 존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톡토로 분들도 이 시기를 다 함께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진지한 톡토로님께서 영국에 사는 친구한테 톡토로 유럽 오픈 카톡방의 존재를 알려줬는데요. 그 덕에 친구가 영국에서 정모도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한다고 제게 소식 전했어요. 작가님들 덕분에 제가 대신 감사 인사 받았어요. 톡토로 이즈 에브리웨어 하셨습니다. 호두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며 살아가기에도 바쁜 세상에 나쁘고 유해한 것들의 동향을 살피느라 시시각각 올라오는 속보들 챙기느라 며칠 만에 시력이 뚝 떨어졌어요. 수면 부족에 추진력을 얻은 가속노화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디오디너리 한 번 바를 거 2번 더 바르며 견디는 중. 새로 업데이트될 여둘톡 기다리며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저 설레이던 나날로 얼른 돌아가고 싶어요. 늘 힘이 되는 여둘톡 연대의 힘을 믿어요. 사랑해요 톡토로 사랑해요 작가님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에서 서울 탄핵나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갱톡토로입니다. 제가 그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지어봤어요. 사연 보내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국에 보내게 되어 송구스럽네요. 지난 7일 절망적인 탄핵 부결 소식과 함께 국민들의 시위 현장을 뉴스로 보고 분노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마무리하는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 14일 오늘 서울로 혼자 왔습니다. 사실 익산에서도 시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왜 서울로 집회를 가냐는 소리를 왕왕 듣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모일 날에 나까지 그것도 혼자 익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참여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대도시 방문이 무섭기도 했고요. 하지만 누군가가 떠다 먹여주는 것을 받아먹는 경험이 많은 저에게 나 자신을 틀 안에 넣어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언니들의 말에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여둘톡이 있는 제 일상은 많은 틀들이 깨지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하고 저는 삶이 더욱 감사하고 신이 난답니다. 직장에서 피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컨디션 최상의 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언니들 덕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거기에 탄핵 가결까지 정말 감사한 하루네요. 여러모로 벅찬 마음으로 기차 안에서 졸음을 참고 매일 보냅니다. 모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괜찮은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게요. 갱톡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갱톡토로님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보여준다? 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동참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되든 간에 단순하게 어떤 결정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집회 현장에 참여하신 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수어 통역으로 함께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새내기 톡토로 수토로입니다. 아이폰을 오래 사용했지만 팟캐스트는 그저 기본 어플 중에 하나였는데 작가님들이 팟캐스트도 하신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되어 듣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길 제 귀를 힐링해주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최근 탄핵 집회를 참석하다 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 내어 무대 수어 통역으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수어 통역을 하고 나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 언어는 무리 없이 소화하지만 집회 용어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게 많아 한국 수어로 통역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국무부, 계엄 등등등. 일상 통역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니 친한 농인 친구들이나 어르신들께는 통역이 가능하지만 무대에서는 실시간이라 중요 정보를 함축하여 전달해야 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며 통역사분들을 쉐도잉하면서 연습했지만 익숙한 주제가 아니었던지라 생각처럼 몸이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긴장한 탓에 준비한 만큼 못 해낸 것도 있고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책을 읽었다면, 조금 더 공부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틀 동안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후회를 했습니다. 3일차가 되던 때 후회만 하기엔 제 삶이 너무 짧고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으로 끝없는 동굴에 갇힌 것 같던 48시간은 끝났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저는 다시는 수어를 안 하겠다는 생각 대신 언제 또 불러주실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고 연습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게 톡토로 10입니다. 2025년을 미리 맞이하여 월 한 권씩의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들이 추천해 주신 리스트 중에서 한 권씩 읽으며 해당 내용을 수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저도 조금 더 성장하고 시국도 안정되길 바라봅니다. 편하게 여둘톡 들으며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즐겁고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주셨네요. 아, 저는 이 마음의 각도가 너무 좋습니다. 수토로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분들, 일어를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내란, 수괴, 국무부, 계엄 이거를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번 사태가 많은 사람들을 공부하게 만드네요.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분 문사철입니다. 저희가 오늘 탄핵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출발을 했는데 한국 현대사를 아주 짧게 훑어보고 성토대회로 끝이 나지 않았나요? 계엄의 역사를 얘기를 하다가 네, 성토대회 투표 잘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오늘 주제를 제목을 뭐라고 붙일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7화는 탄핵과 정신건강이었습니다. 여둘레드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생활용품 브랜드 동구바트의 동지감사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톡토로 할인코드 한글로 여둘톡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